프랑스 명품 그룹 직원 2,800명이 한국으로 밀려든 것, 그 자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쳤던 건 며칠 뒤 서울의 지극히 평범한 길모퉁이에서 누군가 멈춰서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순간을 담은 영상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48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제 언론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던 곳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하나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 길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췄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아니, 과거의 저라고 해야 할까요? 제 이름은 라이언 코르다, 29살의 캐나다인입니다. 제 직업은 다소 거칠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최대 에너지 자원 회사에서 현장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제 사무실은 유리 커튼홀 빌딩이 아니라 드넓게 펼쳐진 로키 산맥, 엘버타주의 유전, 그리고 지도상 험준한 지역구로 표시된 어떤 곳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제 삶은 야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잎이와 흙 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수억 년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두터운 땅을 밟으며 삽니다. 제 세상에서 가치는 측정되고 채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활한 숲, 풍부한 매장량을 가진 광맥, 한 나라의 절반을 움직일 수 있는 댐, 이것이야말로 힘의 실체입니다. 제 인생의 신조는 캐나다의 광활한 국토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가치가 규모와 자원의 합과 같다고 굳게 믿습니다. 한 땅이 강력한지 여부는 그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졌는지, 인간이 경외심을 느낄 만한 웅장한 자연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증명되는 거의 본능적인 신념입니다. 큰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규모가 힘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이 논리는 제 손에 들린 렌치의 차가운 감촉처럼 현실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 고정관념 속에서 한국은 철저한 발레였습니다. 구석에 찌그러진 반도, 인구 밀도가 높고 공간은 협소하며 차가운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로 가득한 곳.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인상은 단편적이고 편향된 언론 보도를 통해 짜깁기 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부터 전자제품까지 항상 다른 이들의 그림자가 보이는 복제에 능한 문화, 진정한 역사적 깊이가 부족하여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얄팍하게 느껴지는 뿌리 없는 부평초 같은 곳. 그들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삼성의 디스플레이, 현대의 자동차, 이들은 모두 유명하죠.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영혼 없는 기술처럼 보였습니다. 효율성과 모방 위에 세워진 상업적 성공일 뿐 땅에서 자라난 두터운 본질이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깊이 한국은 경험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분명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세계관의 뒷면이자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의 반대편에 있는 곳이었죠. 제 발이 그 땅을 밟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빌어먹을 회사 일정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지난 한 해 동안 뛰어난 공헌을 한 직원들을 표창하기 위해 성대한 우수 직원 포상 여행을 개최합니다. 이는 전통이자 일종의 신분 상징이죠. 보통 목적지는 저희 회사의 기질에 부합하는 곳들, 광활하고 웅장하며 원시적인 자연에 힘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와이의 화산, 아이슬란드의 빙하, 뉴질랜드의 피오르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가 발표되었을 때 모두들 기대에 부풀어 어떤 별천지에서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수 있을지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 이사가 전체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흥분된 어조로 올해의 목적지를 발표했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7일 심층 체험여행. 주변 공기에서 실망감이 물씬 풍겨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무언의 한숨이었죠. 제 마음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붐비는 아시아 도시에서 뭘 하라는 말인가요? 산과 광산 지역에서 픽업 트럭을 몰며 질주하는 데 익숙한 저희 엔지니어들과 지질학자들이 거기 가서 출퇴근 시간 지옥철을 경험하라는 건가요? 저는 멸시당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벌칙 같았습니다.
제 내면의 독백은 저항으로 가득했습니다. 말도 안 돼. 콘크리트 숲에서 칠리를 낭비하다니. 거기 뭐가 볼 게 있겠어? 쇼핑몰이랑 인공적인 풍경뿐이겠지? 이 돈으로 밴프 국립공원에서 한 달 캠핑하는 게 낫겠다. 저에게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가치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좁은 공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라는 건가요? 이런 내면의 갈등은 처음부터 날카롭게 존재했습니다. 제가 갈망하는 것은 자연의 광활함과 웅장함이었고,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은 도시의 좁음과 번잡함이었습니다. 제가 굳게 믿는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는 가치체계는 이 다가오는 목적지와 근본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거의 오만에 가까운 편견과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할 일은 그저 칠리를 견디고 익숙하고 광활한 제 땅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완전히 부수고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2시간 넘는 비행 끝에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내 마음은 이미 혼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장면은 이러했다. 전 세계에서 온 2,800명의 직원들이 커다란 콩자루에서 쏟아져 나온 콩들처럼 순식간에 입국장을 가득 채우고,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 캐리어 바퀴에 귀청을 찢는 소음, 그리고 직원들의 악에 바친 지휘가 뒤섞이는 모습. 어떤 국제공항이든 이렇게 거대한 인파가 동시에 도착하면 작은 재앙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예상했던 소란도 혼란도 없었다. 공기 중에는 낮고 질서정연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감돌았다. 2,800명, 엄청난 숫자였지만 마치 넓은 강물이 보이지 않는 물길에 이끌려 평온하고 유연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다. 아무도 밀치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다.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리를 안내하는 직원들의 몸짓부터 걸음걸이까지 놀랍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시스템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았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었을 때 나는 뒤에 늘어선 줄을 관찰했다. 거의 3,000명에 달하는 이 긴 행렬은 어느 한 곳도 막히거나 혼란스러운 곳이 없었다. 이건 비정상적이었다.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나의 인식을 뒤엎는 일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수백 명 규모의 음악축제 입장조차도 아수라장이 되곤 했다. 하지만 이곳은 수없이 예행 연습을 거친 발레 공연 같았다. 다음은 수화물 수치였다. 나는 이곳이야말로 혼란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수화물 수치대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캐리어는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서 깔끔하게 내려져 항공편과 팀 식별표에 따라 구역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수십 명의 공항 직원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동시에 움직이며 엄청난 효율성을 보였다. 우리는 거의 힘들이지 않고 각자의 짐을 찾았다. 비행기에서 내려 시내행 버스에 탑승하기까지의 전 과정은 너무나 짧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조로웠다. 버스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공항 시설들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여전히 이곳이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건 아마도 한국인들이 체면을 중시하여 공들여 준비한 공연일 뿐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고정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내 편견은 이곳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 눈은 극도의 질서와 효율성을 보고 있었다. 이 느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아서 비록 미미하지만 이미 첫 번째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판단이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나의 견고한 인식의 벽에 작은 균열을 냈을 뿐이라면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내게 첫 번째 진정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묵었던 호텔은 시내 중심에 있었고 일정에 따라 다음 날부터 우리는 조별로 자유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와 몇몇 같은 엔지니어링 부서 동료들은 소위 세계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우리 생각에는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어떻게 지하에서 움직이는지를 보는 일종의 이색 체험에 가까웠다. 나는 붐비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나의 추측을 확인하려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하철역에 들어섰다. 그러나 플랫폼에 섰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눈앞의 광경에 압도당했다. 퇴근 피크 시간이었다. 사방에서 인파가 몰려들어 좁고 긴 플랫폼에 모여들었다.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밀집된 인파였다. 하지만 숨 막힐 듯한 이 밀도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질서가 존재했다. 사람들은 스크린도어 앞 지정된 위치에 자동으로 두 줄로 늘어섰고 내릴 사람들을 위한 통로는 비워두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밀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마치 침묵하는 입자들처럼 어떤 내재된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열차 진입 안내음이 울리고 열차는 오차 범위 몇 센티미터 이내로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멈춰 섰다.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동시에 열리고 내리는 사람들의 흐름은 중앙 통로로 쏟아져 나왔고 타는 사람들의 흐름은 양쪽 줄의 맨 앞에서 차례로 들어섰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르고 유연하게 이루어졌으며 거의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 수백 명이 승하차를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마쳤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떠나자 플랫폼은 다시 빠르게 기다림의 질서를 되찾았다. 나는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은 단 한 역의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환승한 모든 노선, 모든 역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장면이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 거대한 모세혈관 같은 지하 네트워크를 오갔지만 혼란도 충돌도 없었다. 열차 도착 시간은 초 단위로 정확했다. 휴대폰 앱으로 확인해보니 시간표상의 예상 도착 시간과 열차 실제 진입 시간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토론토에서는 지하철 지연이 일상다반사였고 객차 안은 늘 온갖 소리로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그것은 개인의 의지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흐름이었다. 반면 서울의 지하철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생명체 같았다. 모든 사람이 이 생명체의 한 세포처럼 큰 소리로 주의를 주거나 강력한 규제가 필요 없이도 스스로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집단적인 질서의식, 즉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개인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제약하는 암묵적인 약속을 내면화한 듯했다.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던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왜 이곳은 우리보다 인구 밀도가 수십 배나 높은데 공공공간의 질서는 우리보다 수백 배나 더 좋은가? 이 질문은 마치 송곳처럼 내 고정관념을 강하게 찔렀다. 나는 국민성이라는 간단하고 공허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은 개인의 품덕을 넘어선 시스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의 조직 속에 심어진 거의 본능적인 행동 양식이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격렬한 모순이 발생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심각하게 충돌했다. 나는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이 도전받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내가 한때 굳게 믿었던 규모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법칙이 이곳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처음부터 이 나라를 잘못 보았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처음에 충격이 가라앉자 나는 완전히 새로운, 거의 탐욕스러운 눈으로 이 도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 도시를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단순한 정글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내재적인 논리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마치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밀 기계와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리는 비정상적으로 깨끗했다. 인파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환경미화원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편적인 자율성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쓰레기를 손에 들고 다녔다. 도시의 안전성 또한 인상 깊었다. 깊은 밤 홀로 골목길을 걸어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안심하고 주문하러 갔고 도난을 걱정하는 일은 없었다. 이런 높은 사회적 신뢰는 북미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엔지니어인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도시 시스템의 편리함이었다.
곳곳에 있는 편의점들은 24시간 불을 밝히며 음식, 음료부터 온갖 생활 필수품까지 모든 것을 제공했다. 공중 화장실은 깨끗하고 깔끔했으며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완전히 무료였다.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무료 고속 와이파이 덕분에 인터넷 연결은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모여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쾌적한 도시 생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내 인식은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겪었다. 나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단순히 시멘트 숲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생활 공간이었다. 그 가치는 물리적인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정밀함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세한 저항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효율성과 질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스스로에게 이것은 아마도 아시아식의 개성을 억압하는 집단주의적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다. 효율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 모델이라고. 나는 아직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정 넷째 날, 우리는 한국 최고의 IT 기업, 즉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 회사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도시에서 관찰했던 현상들을 이 나라의 산업 논리와 연결시키고 그리하여 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더 깊은 차원의 운영 체제를 엿볼 기회를 주었다. 우리는 그 회사의 반도체 공장 전시관으로 들어섰다. 두꺼운 유리 너머로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거대하고 복잡한 장비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았다. 해설자는 차분한 어조로 웨이퍼 제조 과정을 설명했고 그중 세 단어가 마치 주문처럼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정밀함, 일관성, 재현성.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0.01 나노미터의 오차조차 수백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에칭부터 포토레지스트까지 모든 단계가 극한의 정밀함에 도달해야 한다. 이 정밀함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동일한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관성이다. 그리고 대규모 양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이 완벽하게 재현, 가능해야 하며 한국 공장이든 베트남 공장이든 생산되는 칩은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갑자기 맞춰졌다. 인천공항의 시계처럼 정확한 인파 유도는 정밀함이었다. 서울 지하철의 10년 넘게 변함없는 정시 운행은 일관성이었다. 모든 체인 편의점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재현성이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이전에 서울의 길거리 곳곳에서 관찰했던 모든 것,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사람들, 편리한 시설은 고립된 사회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동일한 근원적인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성공 비결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운영 철학이었던 것이다. 저는 한국의 강대함이 몇몇 천재적인 개인이나 단순히 몇몇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힘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고도로 동기화된 체계적인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평범한 편의점 직원부터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밀함, 일관성, 재현성에 대한 원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매우 높은 기준을 사회의 모든 구석에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번뜩이는 창의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1만 번, 아니 1억 번 반복하여 본능이 될 때까지 숙련시키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때 그들을 모방자라고 경멸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모방이라는 행위를 극대화하여 시스템적인 능력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겉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시스템 자체를 모방하고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끈기로 그 시스템을 완성하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시스템은 아무리 효율적이라 해도 언제나 차갑고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 논리를 이해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완전히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경험을 통해 이 거대한 시스템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강인한 인간의 핵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의 오래된 동네를 혼자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소리는 작고 오래되어 보이는 대장간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는 허름했고 안에는 작은 용광로와 낡은 도구들만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에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이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빠르지 않았지만 망치질 한 번 한 번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우 집중되어 있었고 마치 온 세상에 그와 그의 손에 들린 쇠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의 숨결 한 번 한 번이 망치의 오르내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명상에 가까운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자신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의 임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듯한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쇠망치를 오랫동안 쥐어 변형된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피로함이나 대충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수많은 단련을 거쳐 얻은 평온함과 자부심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곳에서 하루하루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단조한 것은 아마도 가장 평범한 식칼이나 농기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의 반복 속에서 단순한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거대하고 정교한 한국 시스템은 차갑고 위에서 아래로 설계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노인 대장장이처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거의 고집스러운 직업 정신으로 가장 밑바닥부터 한 망치 한 망치 두드려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청소부는 손잡이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닦았고 식당의 중년 아주머니는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맛의 김치찌개를 만들었으며 공장의 젊은 노동자는 모든 나사를 정밀하게 조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스템의 초석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규칙이 엄격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이 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감시와 무관한 개인의 존엄, 즉 직업적 신념으로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따뜻한 빛처럼 제 마음속 마지막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이 차갑고 억압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무수히 많은 개별 생명들이 모여 이룬 깊고 강인한 힘을 느꼈습니다. 이 힘은 제가 과거에 이해했던 어떤 자원보다도 더 끈질기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재생되었다. 공항, 지하철, 공장에서 대장간까지 명확한 논리적 연결, 고리가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나는 마침내 한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는 핵심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큰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작은 일을 꾸준히 정밀하게 반복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문화 유전자처럼 사회의 모든 계층에 스며들어 놀라운 다층적 동기화를 이루었다. 가장 밑바닥에는 노 대장장이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의 끈기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간 계층에는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이 철학을 확대하여 거대하고 정밀한 산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장 상위 계층에는 교육과 정책을 통해 이러한 가치관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국가의 의지가 있었다. 이는 미시에서 거시까지 완벽하게 관통하는 동심원 구조였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동일한 기준과 리듬으로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자원이 부족한 기반 위에서도 그토록 짧은 시간에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신의 은총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길을 택했다. 즉, 인간의 의지력과 규율에 의존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 지적인 깨달음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 나는 천장을 향해 소리 없이 말했다. 내가 처음부터 힘의 정의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광활한 땅과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힘은 이 순간 너무나 취약하고 조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약탈적이고 소모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지의 어머니의 몸에서 자원을 빼앗고 숲을 벌목하고 광산을 채굴했습니다. 우리는 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이 나라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땅도 풍부한 자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더하기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과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척박한 땅 위에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신뢰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내생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치 격렬한 지진처럼 제 마음속에 편견과 오만으로 쌓아 올린 요새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뒤이어 찾아온 것은 깊은 자기 회의와 내면의 붕괴였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로서 제 업무는 지층 깊은 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채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제가 세상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제 업무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아닌가? 저는 이 땅에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가져가고 시추시설과 파이프라인을 남겼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소모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저 자신을 그 노대장장이와 비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주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는 평범한 쇠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쌓아 올렸고 저는 끊임없이 가져갔던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잔혹했고 저에게 공허함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29년간 쌓아 올렸던 직업적 정체성과 개인적인 가치관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힘의 원천에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저는 거대한 창고의 문 앞에 서서 창고가 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물건을 밖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텅 빈 땅에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영원한 궁전을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인식은 완전히 뒤집혔고 내면 세계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옷을 벗겨진 사람처럼 거울 앞에 벌거벗고 서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척박하고 얄팍한 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인식이 느리지만 어렵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한 국가의 가장 강력한 인프라가 더 이상 고속도로나 발전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무형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것, 정밀함에 대한 극도의 추구, 일관성에 대한 편집증적인 고집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뢰를 재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휴대폰을 구매할 때 당신은 그 품질에 오차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현대자동차를 탈 때 당신은 그 안전성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신뢰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탈 때 당신은 그것이 정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일단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가장 귀중한 국가 자산이 됩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협업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것은 대규모의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더 큰 계약을 체결하고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곧 신뢰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신뢰를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공학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시 서울의 거리로 나섰을 때 제가 본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국민성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무수한 투표였습니다. 공공장소의 청결함은 집단 계약에 대한 묵시적인 준수였습니다. 카페에서 무인으로 놓여있는 노트북은 사회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종종 아무런 감시 없이 일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옆에 경찰이 지키고 있거나 곳곳에 감시 카메라, 물론 감시 카메라는 있었지만 행동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규칙이 이미 표준으로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시받을 필요 없는 당연한 행동 규범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스템이 진정으로 강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스템의 운영이 외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유지에 의존할 때 말입니다. 7일간의 일정은 빠르게 끝났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신나게 여행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김치 맛에 불평했지만 나는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내 안에서는 쓰나미가 일고 있었다. 나는 과거의 직장과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번 여행은 내 마음에 완전히 새로운 가치 척도를 심어주었다. 나는 내 일의 의미, 내 삶의 방향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마음 편히 채굴하고 소모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건설하고 축적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 나는 이번 여행의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 자원을 가졌는가와 같지 않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나는 꼬박 밤을 새워 7일간의 여행이 나에게 준 충격과 생각을 글로 정리하려 애썼다. 누구도 설득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완전히 뒤바뀐 내 인식을 충실히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팔로워가 200명도 차이 안 되는 순수한 개인 공간인 내 X, 이전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나는 나의 초기 편견,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동요, 서울 지하철이 준 충격, 노 대장장이가 준 감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과 신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었다. 나는 어떤 감정적인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내가 본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는지를 이야기했다. 글을 쓰고 나니 홀가분한 느낌이 들어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내 세상은 완전히 폭발했다. 내 휴대폰 알림창은 온통 메시지로 가득했다. 그 게시물은 하룻밤 사이에 수만 번 리트윗되었다. 내 팔로워 수는 몇백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폭증했다. 이후 48시간 동안 그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회수는 800만 회를 돌파했다. 캐나다 방송국 BC에서 전화가 왔고 CNN에서도 이메일이 왔다. 수많은 언론이 나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내 게시물 아래에 댓글을 달아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거나 질문을 던졌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뜻밖의 전 세계적인 집단적 오해를 건드렸다. 그것은 현상적인 글로벌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 특히 서구,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오만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보았다. 내 경험은 거울처럼 그들의 생각 속 맹점을 비추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평범한 엔지니어일 뿐이었고 그저 솔직하게 나의 인식 변화를 기록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나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 듯 했다. 몇 주 후 언론의 열기가 점차 식자 나는 로키 산맥 아래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익숙한 산길을 픽업 트럭으로 달렸다. 과거 나를 설레게 했던 광활한 세상이 지금은 어딘가 텅 비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쇼핑카트를 주차장에 버려두고 계산대 앞에서 엉성하고 혼란스러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과거에는 익숙했던 개인의 자유가 이제는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를 더해 내 눈에 들어왔다. 강렬한 부조화를 느꼈다. 내 몸은 캐나다로 돌아왔지만 내 인식 시스템은 여전히 서울의 논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직장에 복귀한 후 더욱 날카로워졌다. 거대하고 굉음을 내는 채굴 장비들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자연 정복의 웅장함을 느낄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은 조잡하고 소모적인 시스템이었다. 동료들과 채굴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가치를 끊임없이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나의 새로운 인식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일과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일으켰다. 나는 고통스러웠고 혼란스러웠다. 이 경험은 내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내 인생의 분수령 같아서
과거의 어떤 부분을 끝내고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탐험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 나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에게, 한 나라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제가 보았던 것, 그리고 제가 본 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